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돌싱입니다. 제 나이 40대, 지금 이러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사람 인생 참 모르는 일인 것 같네요. 한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대로 죽어버린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살아가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게 사람 인생인가 봐요. 저는 원래 현모양처가 꿈이었습니다. 일하는 것보단 살림을 야무지게 하고 내조와 육아를 잘하는 주부가 되고 싶었어요. 밖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지언정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적성도 그쪽에 맞는 듯 꽃을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고 술을 놓거나 손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 꿈을 생각보다 빨리 이뤘네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대학 때부터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남편이 되었는데 남편은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 키우고 내조해줄 사람을 원했거든요. 저랑은 딱 맞는 결혼관이었고 저희는 졸업 후 남편이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술 마시는 남자를 싫어했는데 이 남자는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도 않고 성실하고 순박하니 그의 믿음이 생겨 결혼을 빨리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해요.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 부자였던 것도 아닌데 아무런 기반도 없이 남편이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딸이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된 사람과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한다는 걸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곳에 들어가 성공하시길 바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대학 보내가며 열심히 키웠는데 졸업하자마자 무슨 결혼을 하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셨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결혼에 눈이 멀었던 거겠죠? 저는 저희 부모님과 아예 연락을 끊다시피 하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면 그래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소소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결혼식장에도 끝끝내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후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기분으로 살았죠. 남편은 퇴근 후 일찍 집으로 들어오면서 꽃 한 송이와 함께 사랑을 속삭여주고 저는 그런 남편을 따뜻한 밥과 함께 맞이하며 고생했다고 안아주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라는 건 언제나 그렇듯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저희한테도 위기가 찾아오더군요. 남편의 간이 안 좋아지면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어려서부터 간이 안 좋았었는데 그걸 저한테 숨기고 결혼을 했던 거더군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술을 입에도 안 댔던 게 이해가 갔고 항상 피곤해하는 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닌 몸이 안 좋았던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한 지는 2년이 지난 상태였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하는 남편인데요. 저는 아예 간 기증도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간 기증을 받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마냥 기다리기도 답답하고 안 좋은 상태의 남편을 지켜보는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적합 판정이 나오기도 해서 저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수술이 끝난 후에는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해줬다는 게 괜스레 뿌듯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현한 것 같은 기분, 착각 속에 빠졌었죠. 시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 목숨 살려준 은인이라며 저를 엄청 떠받들여 주셨습니다. 하늘이 저 같은 천사를 내려준 게 너무 고맙대요.
시어머니는 이런 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시며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며 받긴 했으나 땅을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땅을 보러 갈 기력도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수술 후유증이 심하더라고요. 호흡곤란은 물론 극심한 피로감이 자주 몰려와서 저는 기면증이라도 걸린 것 같았어요. 어딜 나다니질 못하겠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간은 다양한 해독작용과 여러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간 이식 수술 후 몸의 피로를 느낄 수 있으니 며칠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약물과 외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더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후유증이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진다는데 저는 그 후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런 상태를 보낸 것 같았어요. 간 이식 이후 다른 병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수술 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었죠. 남편은 간 이식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 입에도 안 대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던 남편이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회식 등으로 밤늦게야 오는 날들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래,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대면서 저런 걸 해보지 않았으니 저런 걸 해보고 싶었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간 이식을 해준 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 놀러만 다녔으니까요. 그러다 못해 외박까지 하는 날도 생기고 말았죠.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이 화목하기만 했던 저희 부부에게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술값에 돈을 쓰는 남편이 불만이기도 했죠. 가뜩이나 수술 받느라 돈도 없는데 유흥비로 그렇게 많이 돈을 쓰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여태까지 자기 이렇게 인생을 즐겨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냐며 따지더군요. 자기의 인생을 가두려고 하지 말아달래요. 그리고 그렇게 술 마시는 게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더군요. 그게 다 사회생활의 한 일면인 건데 전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걸 모른다고 성공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승진을 못한 것도 그런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라면서요. 사회생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인맥이 중요하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회식 문화가 있으며 술을 안 마시면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인 게 맞긴 합니다. 저도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걸 못하게 막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저 사적인 술자리를 좀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친분을 위해서라기엔 너무 과다하긴 했으니까요. 틈만 나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술 마시는 게 그럼 정상인가요? 심지어 아픈 아내를 혼자 내팽개쳐두고? 그렇게 다툼의 날이 연속되며 저는 지쳐갔어요. 몸도 아픈데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죠. 슬슬 남편과 결혼을 한 것, 그리고 간 기증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군요.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어느 주말 남편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서였어요. 그날따라 제 몸이 유독 안 좋았는데 남편은 그 친구와 술을 마신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강릉 가서 제대로 된 회맛 좀 보고 오자고 했다며 아예 외박까지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술을 마시는 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외박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내 몸 상태를 좀 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예전엔 술을 안 마시느라 그런 곳에 같이 안 갔었는데 지금이라도 친구와 그런 곳에 가서 추억도 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뻔뻔하게 올 때 그쪽 맛있는 음식 좀 포장해다 줄 테니 참으란 소리나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났을까?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 친구가 저한테 사과라도 하거나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한 반이 확 쏘아주려고 했죠. 그런데 여보세요? 재수씨 잘 지내시죠?
잘 지내냐고요?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제가 지금 잘 지내겠냐고요. 네? 간 이식해 주셨다더니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네, 저 아직도 몸 안 좋아요. 아직도 한 번씩 호흡 곤란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다고요. 그러셨구나. 이거 잘 좀 챙겨드리라고 제가 혼 좀 내줘야겠네. 이 자식 알아서 잘할 줄 알았더니만 영 아니었나 봐요. 와이프 챙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놈 뭐 하고 있어요? 이 자식이 제 전화를 안 받고 있어서. 뭘 하긴 뭘 해요. 집에 없어요. 이미 출발했으니까 뭐 곧 도착하겠죠. 네? 그 자식 어디 갔어요? 네? 아니, 약속이요? 이놈은 주말에 집에 안 있고 뭔 약속을 갔대. 아무튼 재수씨,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대신 좀 전해줄래요? 저희 와이프가 도통 허락을 안 해줘서요. 네? 다음 주에 잠깐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오늘은 안 만나세요? 네? 오늘 혜준 씨랑 만난다고 나갔는데 강릉 가셔서 외박도 하신다면서요. 맞다. 오늘이 그날이었구나. 강릉 가는 날. 제가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맞아요, 맞아. 벌써 출발했다고요? 얼른 저도 출발해야겠네. 그럼 재수씨, 몸조리 잘하시고. 잠깐만요. 네? 강릉 가셔서 뭐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에? 맞다. 그쪽 근처에 아바이순데 그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재수씨 그거 먹어보셨으려나? 그래도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에요. 회 먹는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어차피 이제 와서 친구 보호하려고 해주셔도 늦었어요. 오늘 약속 없었던 거죠? 그게... 네. 저희 남편은 그럼 누구 만나러 간 걸까요? 저도 잘 모르죠. 정말 몰라요? 짐작도 안 가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친구라고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게 아닌데. 저 정말 몸 안 좋아요. 그런데 남편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외박을 한다고 했어요. 저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이런 저한테 혜준 씨가 거짓말까지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친구와의 우정이 중요해도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외박을 한다는 건 전 바람을 피우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시는 거 없어요? 들은 거라던가. 그게... 이 나쁜 자식. 역시 들은 게 있으신 거죠? 그게요, 재수씨. 준혁이네 회사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둘 사이가 좀 가깝다고 들었어요. 가깝다고요? 준혁이가 그 여직원의 마음에 들어하고 그 여직원도 전 진짜 말렸거든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와이프 두고 그럴 수 있냐. 양심 있으면 그만둬라. 네 와이프 간도 떼다 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을 줄 아느냐고 막 혼냈어요, 저. 그런데 저보고 간 떼다 주면 뭐하냐고. 이제 간 없어서 아프다고 살림도 제대로 안 한다. 몸 회복할 때까지 애도 낳지 말자고 한다. 그런 돈만 빨아먹는 여자랑 내가 계속 살아야 하냐면서. 전 그 이후에도 계속 말렸는데 아마 오늘 외박한다는 거 그 여직원이랑 하는 걸 거예요. 사람도 아닌 새끼.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지금껏 여러 번 호흡곤란이 왔었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었는데 그땐 더 숨을 쉬기 힘들더군요. 여보세요? 저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몸조리 잘하시고. 네, 끊을게요. 남편은 간 수술을 받아야 할 때부터 기존에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회사를 아예 다니지 못하다가 수술 후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에 들어간 뒤부터 회식이 잦아진 거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 매일같이 회식을 한다는 게 사실은 대부분 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워왔던 거겠죠. 이렇게 아픈 저는 그대로 두고요. 심지어 남편 친구한테 저를 욕해왔던 걸 보면 그 여자한테도 제 욕을 했던 거겠죠. 간기증을 한 이야기는 쏙 빼먹고 자기 돈 빨아먹는 여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위로도 받고 신입 직원으로서 힘든 건 자기가 위로해주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더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는 거 아닐까? 친구한테 말한 걸 보면 저랑 같이 살지 않을 생각인 것 같던데 이혼하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과도 연을 끊었고 몸도 안 좋은데 그 와중에 남편에게 화도 못 내고 제 미래나 걱정해야 되는 처지임을 느끼니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고 한심했어요.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간이식도 해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간 이식을 한 이후로 저를 떠받들여주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 시어머니라면 분명히 남편을 저 대신 실컷 혼내주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이 저한테 사과하는 그림으로 가고 저는 마지못해 받아주는 대신 앞으로 술도 안 마시고 행동을 잘하게끔 만들 생각이었죠. 바보 같게도 저 혼자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서는 오히려 잘 됐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더군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었던 시어머니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혼자 계속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도 피우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대수야? 그리고 야,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가 아픈 환자 간호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다 지금 너네는 자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지. 새끼라도 있어봐라. 자식 새끼 재롱이라도 보고 키우는 재미라도 느끼면서 바람을 안 피웠을 것 아니니.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여자 책임도 있는 거야. 여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니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그 아들을 멀쩡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여기서 시어머니 얘기까지 되들었다간 저는 정말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게도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참 한심하죠, 저. 저도 알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못났었는지.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혼자 남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받고도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사람처럼 안 느껴졌지만 전 그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아픈 몸을 쥐어짜내면서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얼마 뒤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미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대요. 간 좀 떼준 게 뭐 유세라고 아픈 척하면서 살림도 제대로 안 하는 여자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저는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애원했어요. 내가 더 잘하겠다고. 금방 건강해질 거니까 그때 되면 내조도 더 잘하고 아이도 얼른 가지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간도 떼줬는데 세상에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남편 매몰차게 저를 걷어차듯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유세 떠는 듯 간 떼줬다는 얘기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었대요.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는 도중에 또 호흡곤란이 왔었는데 남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혼은 못해준다면서 계속 버텼어요. 거의 2달쯤을 매일 도장 찍어 싫어 못해줘 이런 실랑이로 보냈던 것 같아요. 매일 울기를 반복하면서 그랬어요, 바보처럼. 하지만 그러기를 3달째 되어가니 모든 것이 지치더군요. 매일 울다 지쳐 잠드는 것도, 남편에게 온갖 욕을 들어가며 도장 찍자는 소리를 듣는 것도, 제 처지에 대한 비관을 하는 것도, 결국 저는 남편에게 도장을 찍자고 했습니다. 단 위자료는 제대로 챙겨달라고 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아휴, 그래. 여태까지 이혼 안 해준다더니 다 속내가 있었구만.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이, 버러지 같은 거. 야, 엄마가 너한테 네 이름으로 땅 줬잖아. 그게 위자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 어차피 재산분할 제대로 하는 것보다 네가 그 땅 갖는 게 이득일걸? 내가 그건 안 건드릴게. 우리 엄마도 그거 그냥 너 주고 끝내랬어.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고 이런 남편이 어딨냐? 넌 진짜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넋죽 절이라도 해야 돼. 근데 또 생각하니 어이가 없네. 지 힘으로 돈이라고는 번 적도 없는 기생충 주제에 어딜 끝까지 빌붙으려고 해. 어휴, 됐다. 내가 착해서 참는 건 줄 알아. 내가 진짜 불쌍해서 그 땅 안 건드리는 거야. 알아? 만약 혹시나 지금 도장도 안 찍겠다고 마음 변하기라도 하면 그 땅도 안 주고 제대로 재산분할 신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 사람도 아니다 싶었어요. 인간으로서 간회대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쳐있던 저는 그 말에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대로 재산분할했다가 그 땅도 못 받으면 어쩌나 싶은 걱정에 알겠다고 하며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진행했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추스를 만한 옷 몇 벌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땅 문서 하나만을 들고요. 그 집에서 나오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막막해지더군요. 친정을 찾아가자니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결혼을 극구 우겨가며 연까지 끊고 결혼했는데 간도 잃은 상태로 이혼까지 당해서 다시 왔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일단 땅 문서가 손에 있으니 그곳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몸도 안 좋고 가볼 생각도 못했었지만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이었어요. 적어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제 소유의 땅이니까. 그리고 거길 가서 그 땅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길 안내 앱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향해 가는데 교통수단도 많이 갈아타야 되더군요. 더군다나 나중에는 그 교통수단마저도 없어서 한참을 걸어야 하는 곳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이렇게 찾아가기도 힘드냐고 속으로 불평불만을 터뜨렸었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보니 찾아가기 힘든 건 아무 문제도 아니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건 도저히 팔지도 못하겠다 싶은 땅이었단 점이었어요. 걷다 보니 앱이 안내한 곳은 산속 깊은 오지의 한복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 땅을 보자마자 제가 정말 바보 천치 멍청이였구나 하며 저 스스로에게 욕을 했어요. 제대로 확인 한번 안 해보고 저는 이 땅이라도 받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도장을 찍어줬던 거니까요. 진짜 도대체 얼마나 멍청이였던 걸까요, 저는. 그 땅을 보고 너무 허탈해서 울음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웃음이 나더군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난 거구나. 이제 저 세상 가면 되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저 그 땅에서 철퍼덕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얼마나 있었을까? 어느덧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주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빛도 거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으면 난 언제쯤 발견이 되려나? 죽으면 이 땅은 누가 가지게 되려나? 같은 쓸데없는 생각만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덧 달이 보이고 별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별들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별 하나, 둘, 셋, 넷, 56, 57. 저는 밤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떠 있을 줄 처음 알았어요. 도저히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늘을 다시 보니 그 밤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정말 입이 자연스레 떡 벌어질 만큼 저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내일도 이 하늘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기 위해 일단 살자. 내일까지만 저 하늘 다시 한 번 더 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자. 라고 생각하며 가져온 옷가지를 이불 삼아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눈부신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밤하늘을 보는 날은 하루 이틀 늘어났어요. 보면 볼수록 내일까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러기 위해 한동안은 그 오지에 있는 땅에서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주변에서 적당히 먹을 만해 보이는 풀떼기와 나무, 버섯 같은 것들을 뜯어먹고 작은 계곡 같은 곳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신기하게 살아는 지대요. 사람 몸이라는 건 쉽게 죽지 않나 봐요. 그리고 살다 보니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고 또 이런저런 욕심이 들더군요. 좀 더 편하게 자고 싶은데, 좀 더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좀 더 예쁜 게 보고 싶은데. 저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땅을 가꾸고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같지도 않은 집이었다가 조금씩 벽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엔 지붕거리를 찾아서 지붕도 만들고 1년쯤 되니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꾸며지더군요. 제가 손재주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집도 아주 예쁘게 가꾸었고 그 앞에 꽃도 심으면서 정원까지 만들었어요. 제 손으로 하나하나 모종을 옮겨 심고 하면서요. 이쯤 되면 나도 TV에서 섭외 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세상에 어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한 명 찾아오더군요. 아쉽게도 TV에서 섭외차 찾아온 건 아니었고 근처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은 그곳에 귀농해서 살고 있었고 어쩌다 한 번씩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산을 산책하러 온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없던 예쁜 정원과 집이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곳에 집과 정원을 만든 건지를 물었어요. 저는 잠시 잊고 살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저의 아픈 과거를 다 말해줬어요. 부모를 버려가며 결혼을 한 일, 가늘 남편에게 기증을 한 일, 이 땅을 받은 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위자료로 이것만 남겨준 일 모두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땅에 실망을 했지만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어떻게든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분은 저의 사연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제 땅에 있는 집과 정원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너무 예쁘다고 이건 웬만한 관광지보다도 차라리 낫겠다고 감탄하시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혹시 이 땅에 카페를 같이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제 명의로 된 땅은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지만 쓸데없이 크기는 컸는데 지금 꾸며놓은 곳을 배경으로 카페를 차린다면 잘 될 것 같대요. 그리고 자기가 인터넷에 홍보는 잘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엔 이런 곳에 누가 오겠냐며 피식 웃었는데 그분이 계속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자 조금씩 정말 그래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남는 게 땅이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저는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여자분은 일처리가 빠릿빠릿했는데 도로공사며 전기공사며 수도공사까지 이것저것 실행을 하더니 결국엔 그럴듯한 카페를 하나 완성해냈습니다. 그 카페가 완성되기까지 기초공사부터 해서 인테리어까지 저도 업자분들 도와가며 함께 일했는데 완성되고 나니 정말 뿌듯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어요. 초반에는 장사가 거의 잘 되지 않았어요. 그저 동업자분의 지인분들만 조금 들락날락할 뿐이었죠.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나고 나니 점차 외지인분들이 찾아오더군요. 동업자분의 홍보가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흐르고 하루에 찾아오는 분들이 1명에서 10명, 그리고 20명으로 늘더니 아예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퍼졌는지 저희는 웨이팅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며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게 됐어요.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자연 속에 정원과 함께 있는 이 카페가 너무 힐링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저희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됐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그게 딱 10년 전의 날들이네요. 10년이 지나는 동안 제 땅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와 저희 카페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땅까지 개간을 하여 사업을 더 키웠고, 농촌 체험하는 곳도 만들고 공방도 만들었죠. 지금은 펜션 사업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생기고 나니 부모님이 그리워지더군요. 아마 이제는 부모님을 뵈러 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거예요. 혹시나 이사를 가셨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지만 다행스레 부모님은 여전히 예전에 살던 집 그대로 살고 계시더군요. 오랜 세월 보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며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하시더군요. 저의 이혼 소식도 진작에 들었었고 저를 한참 찾아다니셨대요. 하지만 제가 그 오지에서 핸드폰 배터리도 없이 혼자 계속 살았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 연락도 안 되고 정말 어디서 죽어버린 건 아닐까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은 실제로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모두 하얘지셨고 얼굴은 주름이 많이 생겨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는지 힘도 많이 없어 보이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아드리면서 말 안 듣고 고집부리다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또 이제서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부모님과 함께 울었어요. 그 뒤 저는 이혼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했죠. 그러자 부모님은 정말 뿌듯해 하시더군요. 딸 하나 있는 거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야 다 컸구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난 뒤 혹시 전 남편과 시모가 찾아오진 않았냐고 묻더군요. 그 사람들이 저를 왜 찾아오냐고 물어보니 제가 이혼을 하고 얼마 뒤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부모님을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갔대요. 제가 본인들에게 사기를 쳐 땅 문서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며 땅값 내놓으라고요. 부모님은 혹시나 딸이 잘못될까 싶어 고지고대로 땅값을 어느 정도 주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을 싹 잊고 살았었는데 예전에 당했던 일들까지 되새김질하며 잊었던 분노가 다시 차올랐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전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잊고 살던 시댁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조사를 했어요. 알아보니 예전에 바람난 여자와의 관계는 결국 결혼까진 이어지지 못했더군요. 그리고 여전히 예전에 다녔던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그 회사 대표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접근하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직접 만난 날엔 아예 회사를 저에게 넘기는 게 어떠냐고 여쭤봤죠. 돈은 충분히 있으니 원하시는 만큼 값을 치러드리겠다고요. 제가 터무니없는 회사를 인수한다면 말이 안 됐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전 남편이 있는 이 회사는 가정용품과 그릇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만약 이 회사를 제가 인수한다면 저희 카페랑 펜션에 DP를 해놓고 직접 판매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그 회사 사장님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벤처기업 중에서도 나름 내실이 탄탄한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나가는 회사였거든요. 차마 폐업을 못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웬 사람이 와서 회사를 비싼 돈 주고 사가겠다고 하니 좋아할 수밖에요. 결국 그 회사의 사장은 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 날 저는 외제차를 끌고 비싼 명품들로 도배한 뒤 회사로 향했어요. 제가 그런 사치품들을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전 남편에게 한 방 먹이려면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직원들은 첫 출근하는 사장을 마중 나오려고 했는지 주차장에 서 있더군요. 그 속에는 저의 옛 남편도 보였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일을 당해서였을까? 예전엔 그래도 순박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악독하고 밉상인 얼굴로 변해 있더군요. 나이를 먹으면서 본성이 얼굴로 드러났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일부러 차를 그 직원들 앞에 세운 뒤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직원분들께 반갑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본 제 전 남편은 제 인사를 받지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이 차장, 뭐하나 사장님께 얼른 인사드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 차장님. 이전 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해요, 우리. 전 그 뒤 전 남편, 이 차장을 직원으로서 대했어요. 물론 복수심에 일부러 이 차장을 혼낼 기미만 찾아다녔는데 이 차장은 굳이 그런 수고도 필요 없더군요. 이 차장, 정말 일도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회사가 괜히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정말 호되게 혼을 냈어요. 보고서를 찢어서 이 차장에게 던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보다도 일을 못하냐면서 구박하고 밥 먹을 땐 눈칫밥 주고 이 차장만한 쓰레기가 다른 회사엔 없을 거라고 막말도 많이 해줬어요. 이 차장은 속으론 많이 부들거렸을 텐데 티도 못 내고 헤헤거리면서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이 회사 나가면 갈 데도 없었을 테니까요. 작은 회사에서 제대로 쌓은 경력도 없이 나이만 있는데 이직이 되겠습니까? 제 앞에서는 벌벌 기는 그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저는 또 공과 사는 구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공적으로 이 차장을 권고사직시켰어요. 회사가 그래도 운영이 되려면 썩고 고인물은 잘라내야겠더라고요.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자른 게 아니라 공적인 이유로요. 그러자 이 차장, 제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긴 여기 잘리면 갈 데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더군요. 먹고 살기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전 10년 전 이 차장이 했던 것 그대로 이 차장의 손을 뿌리치고 매몰차게 가서 실업급여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는 내 알 바 아니라고. 마음 같아서는 간도 다시 떼우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니 참아주고 다만 우리 부모님에게서 뺏은 돈은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전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울며 불며 비는데 저는 당연히 그것도 거절했죠. 다만 고맙다는 인사는 드렸어요. 주셨던 땅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아주 좋은 땅을 주셨다고 놀리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전 시모는 제 말을 듣고 저희가 하는 복합 문화시설에 왔어요. 그리고 싹 다 변한 그곳을 보곤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배가 아프다며 발을 막 쳐댔네요. 그 모습이 쌤통이고 속 시원했어요. 그 뒤 그 두 모자와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두 모자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 같더군요. 이제 10년 전 저 세상에 가고 싶었던 제 기분을 조금은 느끼고 있으려나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법이고 나쁘게 살면 언젠가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날아오는 거.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행복만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